어떤 책은요, 그 시대 전체가 갖고 있던 믿음에 아주 커다란 균열을 내기도 합니다.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그런 시절에 정반대로 아주 차가운 현실을 들이밀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책이 있었어요. 바로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이죠. 정식 명칭은 인구의 원리에 관한 에세이인데 우리한테는 인구론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책은 그냥 미래는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인류가 발전한다는 것의 근본적인 조건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책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멜서스는 대체 뭘 받고 그의 논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멜서스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 분위기를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18세기 후반 유럽은 정말 지적인 열기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과학혁명으로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나 대단하구나 하는 걸 다들 깨달았고 계몽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그래, 우리 스스로 운명을 만들 수 있어 이런 믿음이 막 샘솟던 때였죠. 특히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지식이나 생각들이 국경을 그냥 막 넘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기폭제가 된 거예요. 비유하자면 오랫동안 캄캄했던 방에 갑자기 창문이 활짝 열리면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 사람들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정말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죠. 바로 1789년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인 동시에 거대한 희망의 증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수백 년 동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왕정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자유, 평등, 박애라는 새로운 이념이 차지했죠. 당시 지식인들은 이걸 보고 드디어 인류가 낡아빠진 굴레를 벗어던졌구나. 이제 우리 이성의 힘으로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전쟁이나 가난, 불평등 같은 인류의 아주 오래된 문제들도 결국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게 더 이상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곧 눈앞에 펼쳐진 현실처럼 느껴졌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자연스럽게 두 편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인류는 완벽해질 수 있다고 외치는 급진적인 사상가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기존 질서를 지켜야 해. 너무 급격한 변화는 위험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둘의 논쟁은 그냥 책상 앞에서 하는 학문적인 토론이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인류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문명의 운명을 걸고 벌이는 거대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로 모든 고통을 끝내고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행복했다가 또 비참해졌다가 이 굴레를 영원히 반복할 운명일까요? 모두가 이 뜨거운 논쟁에 푹 빠져 있을 때 토마스 멜서스라는 한 사람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낙관적인 미래 계획들 속에 아주 치명적인 구멍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뜯어 고친다고 해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하고 정복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거였죠. 멜서스는 당대의 그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바로 그 문제를 모두가 보는 앞으로 끌어내야겠다고요. 자, 그럼 멜서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에 반기를 들었는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진보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예를 들어서 윌리엄 고드윈이라는 사상가는요, 인간의 이성이 끝없이 발전하면 정부나 법, 심지어 결혼 같은 인위적인 억압이 다 사라질 거라고 봤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도우면서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가 온다는 거죠. 또 프랑스의 콩도르제 후작 같은 사람은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서 인간의 수명이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고 지식도 평등해져서 인류가 끊임없이 진보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이 그리는 미래가 어때요? 정말 매혹적이지 않나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꿈에 열광했습니다. 심지어 멜서스 자신도 나도 진심으로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냥 감상적인 희망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차가운 현실의 증거들을 똑바로 마주하려고 했습니다.
멜서스가 이 책을 쓴 목적은요, 고드윈이나 콩도르스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논쟁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선한 의도를 존중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 한가운데 우리가 치울 수 없는 거대한 바위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들 그 바위를 못 보고 있거나 아니면 에이, 저 정도는 쉽게 치울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자기가 본 것을 정직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멜서스가 발견했다는 그 정복할 수 없는 난관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는 자신의 주장을 마치 수학 문제를 증명하듯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두 개의 기본 전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이걸 공리, 즉 이건 그냥 당연한 거니까 증명할 필요도 없는 진리다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공리는 정말 너무나 당연해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식량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라는 거죠. 그쵸?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인류의 모든 활동, 모든 생각, 모든 사회 제도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물질적인 기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정신적 진보를 이뤄도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게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멜서스 논리의 첫 번째 단단한 주춧돌입니다. 두 번째 공리는 첫 번째 것보다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멜서스는 이것 역시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자손을 남기려는 본능, 그가 표현한 대로 남녀 간의 열정은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강력하게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절대 약해지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당시 몇몇 서상가들은 이성이 발전하면 그런 동물적인 열정은 다 통제될 거야 라고 주장했지만 멜서스는 그건 현실성 없는 공상일 뿐이다 라고 일축했어요. 그는 이 두 번째 법칙을 인류라는 종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엔진 같은 거라고 본 거죠. 멜서스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야만 산다는 것과 우리는 자손을 남기려는 강한 본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결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두 자연법칙이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의 이론 전체를 꿰뚫는 엄청난 긴장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인구의 힘은 인간을 위한 식량을 생산하는 지구의 힘보다 무한히 더 크다. 이게 바로 멜서스 인구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모든 생각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늘리려는 힘, 즉 인구의 힘과 그 늘어난 인간을 먹여 살리려는 힘, 즉 식량 생산의 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무한히 더 크다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그냥 조금 더 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두 힘이 작동하는 방식, 그러니까 성장의 급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힘이 작동하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멜서스는 이제부터 인구와 식량이 마치 서로 다른 속도로 달리는 경주를 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요, 처음부터 승자가 정해져 있는 아주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자, 이 표가 멜서스 이론의 핵심 엔진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먼저 인구를 한번 보세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다시 말해 곱셈으로 늘어납니다.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는 식으로요. 마치 언덕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렸는데 이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고 커질수록 더 빨리 불어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식량은 어떨까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즉 덧셈으로 늘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매년 일정한 양만큼만 더해질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작년에 옥수수 100개를 수확한 밭에서 갑자기 내년에 200개, 내후년에 400개가 열리지는 않잖아요. 이게 바로 둘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멜서스는 이런 주장을 그냥 머릿속 상상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당시에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막 독립한 신생국가, 미국이었죠. 당시 미국은 땅은 엄청나게 넓고 기회는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도 먹고 살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 결과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빼고도 순수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25년마다 2배가 되는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멜서스에게 이건 인구 증가를 막는 장애물이 없을 때 인구의 힘이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이죠. 자, 그럼 반대로 식량 생산은 어떨까요? 그는 영국처럼 이미 개발될 만큼 개발되고 인구가 꽉 찬 섬나라를 예로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최신 농업 기술을 쓰고 모든 땅을 다 경작한다고 해도 식량 생산량을 25년마다 2배씩, 2배, 4배, 8배 이렇게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땅은 한정되어 있고 비료를 2배로 준다고 해서 수확량도 딱 2배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점점 효율이 떨어지죠. 이걸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아주 관대하게 쳐져서 매 25년마다 맨 처음 생산했던 양만큼만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식량이 가진 명백한 물리적인 한계라는 거죠. 자, 이제 멜서스가 제시한 이 2가지 다른 성장률을 한자리에 놓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그의 주장이 얼마나 냉혹하고 강력한지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맨 처음에 인구가 700만 명이고 식량도 딱 7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해봅시다. 시작은 괜찮죠? 25년이 지났어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배인 1,400만이 됐고 식량 생산도 아주 운이 좋게 2배로 늘어서 1,400만 명분을 생산합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바로 다음 단계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50년이 지나자 인구는 또 2배가 돼서 2,800만이 됐는데 식량은 원래 생산량인 700만 명분만 추가돼서 2,100만 명분밖에 안 돼요. 벌써 700만 명이 먹을 게 부족해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00년이 되면요. 인구는 1억 1,200만 명으로 폭발하는데 식량은 고작 3,500만 명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려 7,700만 명은 먹을 게 아예 없다는 재앙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멜서스가 말한 인구의 힘이 식량의 힘보다 더 우월한 질서에 속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이론적으로는 이런 재앙적인 격차가 벌어져야 하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인구가 식량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멜서스는 그 이유를 이 엄청난 인구 증가의 힘을 억지로 꾹꾹 눌러닫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억제력이 항상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억제력의 정체는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멜서스는 그걸 비참함과 악덕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비참함이라는 건 굶주림, 질병, 전쟁, 아주 혹독한 노동처럼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닥쳐와서 사망률을 높이는 모든 걸 말합니다. 악덕은요?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살기 힘들어지니까 발생하는 살인이나 영화살해, 피임 같은 부도덕한 행위들을 포함하고요. 멜서스는 이 인구와 식량의 불균형 때문에 비참함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악덕 또한 아주 높은 확률로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인류는 이 2가지 굴레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그의 냉정한 진단이었죠. 이 억제력은 사회,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계층의 삶을 끊임없이 흔드는 거대한 시계추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일시적으로 식량이 풍부해지고 일자리가 많아졌어요. 번영의 시기죠. 그럼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인구는 곧 한정된 식량과 일자리를 두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게 만들겠죠? 고통의 시기가 옵니다. 결국 식량 가격은 치솟고 내가 받는 월급의 가치는 뚝 떨어져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은 결혼을 미루고 아이도 덜 낳게 됩니다. 정책이죠. 그러면 인구 증가가 멈추거나 심지어 줄어들면서 노동력이 다시 귀해지고 임금이 오르면서 살림이 좀 나아집니다. 회복이죠. 그리고 이 순환은 다시 처음부터 반복됩니다. 이 영원한 진동 때문에 사회 하층 계급의 삶은 결코 영구적으로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 멜서스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멜서스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인류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진짜 범인은 부패한 정부나 불평등한 제도가 아니라 바로 이 차갑고 냉혹한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법칙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동식물 세계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인 사회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이 근본적인 압박 그 자체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이 자연의 법칙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죠. 메서스는 자신의 길고 복잡한 논증을 이 세 가지 망제로 깔끔하게 요약합니다. 첫째, 인구는 식량이라는 한계선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 둘째, 식량이 늘어나면 인구는 반드시 그 한계선까지 꽉 채우려고 따라붙는다. 마치 빈 공간을 공기가 채우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인구가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균형을 강제로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참함과 악덕이다. 메서스에게 이 세 가지는 그냥 추측이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기록한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꿀 수 없는 철칙이자 진리였던 겁니다. 200년도도 더 전에 멜서스가 던진 이 질문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거에는 인구 증가를 국력의 상징, 진보의 증거로 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정된 지구의 자원과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과연 과학기술의 발전이 멜서스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식량 생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를 유토피아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형태만 바뀐 멜서스의 덫 안에서 풍요와 결핍 사이를 끝없이 오가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정면으로 꺼내놓고 있습니다.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은 당시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선 아주 도발적인 책이었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계몽주의 시대에 멜서스는 혼자서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외쳤거든요. 그는 인류의 본성 안에 우리의 발목을 영원히 붙잡을 수밖에 없는 냉혹한 법칙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인류의 무한한 진보라는 아름다운 꿈을 가로막는 피할 수 없는 족쇄라고 멜서스는 생각했을까요? 오늘 그의 날카롭고도 불편한 논증을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멜서스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우선 그의 거대한 이론이 서 있는 두 개의 단단한 기둥, 즉 인간 본성에 대한 두 가지 근본적인 힘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두 힘이 어떻게 서로 전혀 다른 속도로 달려가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비교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속도 차이가 결국 어떤 피할 수 없는 불균형을 만들어내는지 그의 유명한 사고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불균형이 사회 전체를,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끊임없이 흔드는지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멜서스의 세 가지 핵심 명제로 그의 주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멜서스는 자신의 주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이걸 공리 포스출러타라고 불렀는데요. 뭐랄까, 마치 수학자가 거대한 증명을 시작하기 전에 점은 위치만 있고 크기는 없다와 같은 기본 정의를 먼저 세우는 것과 같아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단단한 바닥 위에 자신의 이론을 세우고 싶었던 거죠. 과연 그가 인류의 운명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두 가지 법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려면 식량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린 먹어야 삽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생물학적 사실이죠. 그런데 두 번째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남녀 간의 정념은 필수적이며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여기서 정념이라는 건 쉽게 말해 번식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멜서스는 이 욕구가 2000년 전 로마 시대 사람이든 18세기 영국인이든 아니면 지금을 사는 우리든 똑같이 강력하다고 봤어요. 이건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인류라는 종에 그냥 내장된 하드웨어 같은 거라고 못 박은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생존을 위한 식량과 종족 번식을 위한 정념이라는 거대한 두 힘이 멜서스 이론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이 됩니다. 자, 방금 말한 이 두 가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일단 받아들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멜서스는 여기서부터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려는 힘은 지구가 인간을 위해 식량을 생산하는 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말해 인간이 자손을 낳고 퍼져나가려는 힘이 지구가 농사를 지어 그들을 먹여 살리는 힘을 항상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좀 더 크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힘이라는 선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두 힘이 성장하는 속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멜서스는 인구와 식량이라는 두 힘이 그냥 존재하는 걸 넘어서 전혀 다른 트랙에서 전혀 다른 속도로 질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기하급수와 산술급수라는 수학 개념을 가져오죠. 갑자기 수학 용어가 나와서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걱정 마세요.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멜서스가 왜 그렇게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봤는지 그 그림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질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이론의 핵심 엔진이거든요. 먼저 인구 증가를 설명하는 기하급수입니다. 이건 곱셈의 원리예요.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는 식으로요. 마치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죠? 처음엔 작지만 굴러갈수록 점점 더 빠르게 폭발적으로 커지잖아요. 멜서스는 당시 모든 조건이 좋았던 신생 독립국 미국을 봤습니다. 광활한 영토의 자원은 풍부하고 기회는 넘쳐났죠. 거기서 인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25년마다 정확히 2배씩 증가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건 멜서스에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실에서 관찰된 데이터였습니다. 그는 이걸 보고 확신했죠. 아무런 제약만 없다면 인류는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본성을 가졌구나. 이게 바로 인구의 디폴트 값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즉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를 따른다고 봤습니다. 이건 덧셈의 원리입니다. 2, 4, 6, 8, 10 이렇게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 나가는 방식이죠. 왜 그럴까요? 멜서스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다고 봤어요. 작년의 수확량이 100이었다면 올해는 열심히 해서 110을 만들고 내년에는 120을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제 생산량을 2배로 늘렸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4배, 8배로 늘리는 마법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냉정한 현실 인식이었죠. 농업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 인구는 로켓처럼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곱셈으로요. 다른 한쪽, 식량은 그저 계단을 한 칸 한 칸 힘들게 올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덧셈으로요.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경주인 셈이죠. 멜서스는 바로 이 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격차, 이 근본적인 불일치가 인류가 겪는 빈곤과 고통의 진짜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 무서운 격차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의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멜서스는 이 추상적인 수학 개념을 우리 눈앞의 현실로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영국 섬 전체를 거대한 실험실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 섬에서 인구는 인구의 법칙대로, 식량은 식량의 법칙대로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우리 함께 그 시뮬레이션을 따라가 보시죠. 자, 실험의 시작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이상적인 상태에서 출발하죠. 당시 영국의 인구를 대략 700만 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땅은 아주 운 좋게도 정확히 700만 명을 먹여 살릴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어요. 한 명도 배고픈 사람이 없는 평화로운 시작입니다. 첫 번째, 25년이 흘렀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 법칙, 즉 곱셈의 법칙에 따라 정합치 2배인 1,4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땅을 읽었어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식량 생산량 역시 기적적으로 2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1,400만 명의 인구에 1,400만 명을 먹일 식량,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아슬아슬하게 균형이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다음 25년이 흐르자 인구는 또다시 2배로 뛰어 2,800만 명이 됩니다. 하지만 식량은 어떨까요? 식량은 덧셈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처음 늘어났던 양, 즉 700만 명분만 추가될 수 있을 뿐입니다. 1,400만에서 700만을 더해 총 2,100만 명을 먹일 식량밖에 없게 되죠. 자, 계산이 되시나요? 2,800만 명의 입, 그런데 빵은 2,100만 명뿐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7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굶주림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 엇갈린 두 성장률의 파괴적인 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명확하고 또 끔찍해집니다. 불과 100년 후 인구는 1억 1,200만 명으로 폭발합니다. 하지만 식량은 어떨까요?
25년마다 꾸준히 700만 명분씩만 더해져서 고작 3,5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뿐입니다. 산수를 해보면 무려 7,700만 명이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거대한 심연이죠. 멜서스는 이것이 감상적인 비관론이 아니라 차가운 수학이 보여주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 섬나라의 사고 실험을 전 세계로 확장하면 그 격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표를 보세요. 멜서스가 살던 시대를 기준으로 인구와 식량을 각각 10억, 1로 잡고 시작하면요. 불과 225년 만에 인구와 식량의 비율은 512 대 10, 즉 51.2 대 1이라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멜서스는 이 표를 통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식량을 수입하는 것과 같은 임시방편으로 과연 이 거대한 자연의 법칙 자체를 거스를 수 있겠냐고요? 자, 그렇다면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수학적으로는 인구가 식량을 훨씬 앞지르는 게 명백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류는 어떻게든 생존해 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불균형은 어떤 식으로든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인구는 영원히 늘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자연은 혹은 사회는 이 넘쳐나는 인구를 어떻게 정리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힘이 폭주하는 인구라는 기관차에 강제로 브레이크를 거는 걸까요? 멜서스의 대답은 아주 독창적입니다. 그는 이 압력이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재앙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대신 마치 시계추처럼 풍요와 결핍, 고통과 안도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진동, 오실레이션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이 잔인한 시계추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 진동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사람들은 바로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 순환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은 풍요에서 시작됩니다. 먹고 살만 해지면 사람들은 결혼을 일찍 하고 아이를 더 많이 낳죠. 인구가 식량 공급을 서서히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통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일할 사람은 넘쳐나는데 일자리는 부족하니 노동자의 임금은 바닥을 칩니다. 반대로 식량은 부족해지니 빵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죠. 가난한 사람들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도저히 가정을 꾸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덜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멈추죠. 인구가 정체되면 이번엔 지주들 입장에서 값싼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회에 더 많은 땅을 경작해서 식량 생산을 늘리죠. 마침내 식량 생산이 인구를 따라잡으면 다시 안락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안락함이 다시 인구 증가의 도화선이 되어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순환을 영원히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역사책에서 이런 끝없는 순환에 대해서는 배운 기억이 없는데요? 멜서스는 여기에 대해 아주 날카롭고도 뼈아픈 답변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읽어온 역사책이란 오직 상류계급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왕과 귀족, 장군들의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되지만 이 고통스러운 진동을 온몸으로 겪으며 살고 죽어간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역사에 기록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사회적 순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인구와 식량의 근본적인 불균형,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진동.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멜서스는 자신의 주장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위대한 명제로 압축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반박 불가능한 진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결론의 가장 핵심에는 이처럼 차갑고 암울한 현실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의 월등한 힘은 불행이나 악덕을 낳지 않고서는 억제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폭주하려는 인구라는 기관차를 멈추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불행이라는 이름의 재앙이 덮치거나 아니면 악덕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타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방법만으로는 이 강력한 힘을 제어할 수 없다는 아주 냉혹한 선언이죠. 자, 이것이 바로 멜서스 이론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입니다. 첫째, 인구는 반드시 식량이라는 한계선에 의해 제한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인구는 더 늘어날 수 없죠. 이건 절대적인 물리적 한계입니다. 둘째, 식량이 늘어나면 인구는 반드시 그 늘어난 만큼 다시 증가합니다. 즉, 인류는 잠시의 풍요를 즐길 뿐 결국 다시 그 한계선까지 인구를 채워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셋째, 이 한계선을 유지하는 실제적인 장치는 무엇인가? 바로 불행과
악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행이란 전쟁, 기근, 전염병처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와 인구를 줄이는 재앙들을 의미하고요. 악덕이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비도덕적인 행위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인류는 이 두 가지 고통스러운 억제 장치를 통해서만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도 불편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멜서스의 주장이 맞다면, 만약 불행과 악덕이 인류 사회의 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면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유토피아, 즉 모든 고통과 빈곤이 사라진 완벽하고 행복한 사회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어쩌면 인류가 겪는 끊임없는 고통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의 일부로서 영원히 안고 가야 할 조건은 아닐까요? 멜서스가 던진 이 무거운 경고는 2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토머스 멜서스. 그는 인류의 운명을 두고 정말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둘이 넷대고 넷이 여덟 대는 식으로 늘어났는데 식량은 겨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격차, 이건 과연 인류를 영원한 가난 속에 묶어두는 그런 족쇄일까요? 멜서스는 이게 그냥 머릿속 이론이 아니라 현실 세계 곳곳에 증거가 새겨진 냉혹한 법칙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을까요? 지금부터 멜서스가 제시하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의 논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순서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사회에서 시작해서요. 문명사회의 복잡한 구조, 그리고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볼 겁니다. 다음엔 이런 억제책이 거의 없는 신세계에서 인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연이 꺼내드는 최후의 카드들을 거쳐서 멜서스가 왜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는지 그 결론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증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멜서스는 자기 이론이 가장 순수하게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어디겠어요? 바로 인류 역사의 시작점이죠. 어떤 복잡한 제도나 기술이 끼어들기 전 정말 원초적인 사회에서 이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보여주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멜서스 이론의 핵심이자 대전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문명을 만들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자랑해봤자 결국엔 자연의 일부라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이 자랄 공간이나 먹이가 부족해지면 그 수가 줄어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류 역시 식량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멜서스는 초기 사회를 크게 수렵사회와 목축사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하는데요. 먼저 수렵사회를 좀 볼까요? 식량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녀야 하니까 인구가 당연히 많을 수가 없어요. 흩어져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여성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아이를 낳아도 살아남기가 정말 힘듭니다. 영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멜서스는 바로 이 혹독한 불행 그 자체가 인구 증가를 막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목축 사회는 어떨까요? 가축을 키우니까 수렵 사회보다는 훨씬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죠. 하지만 이들도 인구가 늘어나면 결국엔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떠나야만 합니다. 바로 이 결핍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결국 두 사회의 모습은 좀 달라도 인구와 압력이 불행과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멜서스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멜서스는 역사의 큰 사건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나 로마 제국의 멸망 같은 사건들을 생각하면 어떤 영웅의 야망이나 민족적인 기상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멜서스의 눈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정치적인 사건 이전에 생물학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늘어난 인구를 도저히 먹여 살릴 수가 없게 되니까 수많은 부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친 결과라는 거죠. 역사를 움직인 거대한 파도의 가장 깊은 곳에는 결국 배고픔이라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통찰입니다. 자, 이제 멜서스는 분석의 무대를 자기 시대로 옮겨옵니다. 바로 산업혁명기 영국이죠. 초기 사회처럼 기근이나 전쟁이 막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문명화된 사회. 이런 곳에서는 과연 어떤 힘이 인구 증가를 막고 있을까요?
멜서스는 그 억제책이 훨씬 더 교묘하게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고 봤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이 뭔지 알려면 멜서스가 말한 두 가지 인구 억제책을 딱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첫 번째는 적극적 억제예요. 이건 기근, 질병, 전쟁처럼 이미 태어난 사람들의 수를 강제로 줄여버리는 거죠. 주로 초기 사회에서 나타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예방적 억제입니다. 이게 바로 동물과 다른 인간만이 가진 이성, 생각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가난하고 고통스러울까, 이걸 미리 생각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해버리는 거죠. 태어날 아이의 수를 사전에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명사회의 독특한 인구 억제 방식이라는 거죠. 멜서스는 이 예방적 억제가 사회의 모든 계층에 다 스며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불안의 종류는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상류층 신사는 결혼하면 지금 누리는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사회적 체면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죠. 상인이나 농부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일단 내 사업 기반부터 다져놓고 그 다음에 결혼해야지 하고 미루는 겁니다. 그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요? 지금 버는 돈으로는 내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자식들까지 낳아서 굶기는 꼴을 보게 될까 봐 그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결혼을 망설이는 거예요. 심지어 부잣집에서 편하게 사는 하인들조차도 결혼하고 나면 겪게 될 그 초라한 오두막집과 고된 노동을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살기를 택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의 어려움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는 게 멜서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예방적 억제에는 어두운 면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욕구잖아요. 근데 이걸 이성적인 판단으로 억지로 누르다 보면 그 에너지가 다른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터져 나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멜서스는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개인적인 불행,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문란해지는 현상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예방적 억제가 만들어내는 피할 수 없는 그림자라고 봤습니다. 선한 의도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딜레마죠. 그리고 이 딜레마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바로 멜서스가 이어서 분석하는 영국의 구빈법입니다. 자, 이제 멜서스의 주장 중에서 가장 논쟁이 많고 또 가장 강력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 사회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구빈법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이 착한 제도가 어떻게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더 많은 가난과 비참함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멜서스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실패 사례였던 거죠. 바로 이 질문이 당시 지식인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문제예요. 영국은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난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같았단 말이죠. 사람들은 뭐 그냥 돈 관리가 잘못됐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멜서스는 문제의 본질이 완전히 다른 데 있다고 봤습니다. 멜서스의 대답은 충격적일 만큼 간단하고 명쾌했습니다. 돈을 나눠준다고 해서 빵이 저절로 더 생겨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식량량은 정해져 있는데 돈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으로 식량을 더 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한정된 식량을 두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게 될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점을 설명하려고 멜서스가 아주 구체적인 가상 실험을 하나 제시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올려준다고 쳐요. 그럼 사람들은 야, 이제 매일 고기 먹을 수 있겠다 하고 기뻐하겠죠. 하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의 양은 어제랑 똑같습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물건은 그대로니까 서로 고기를 사려고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치솟는 거예요. 결국 예전처럼 부자들만 고기를 살 수 있고 노동자들은 월급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고기 구경하기는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멜서스가 꿰뚫어 본 핵심입니다. 공급, 그러니까 식량의 양은 그대로인데 돈만 풀어서 수요만 자극하면 결국 끔찍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표가 바로 구빈법이 낳은 비극적인 역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멜서스의 분석을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첫째,
구빈법은 빈곤을 없애려고 했지만 굶어 죽지는 않겠지라는 안도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만들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수를 폭발적으로 늘려버렸다는 겁니다. 둘째, 가족 부양을 돕겠다는 목표는 부양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일찍 결혼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고요. 셋째,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구빈법은 혜택을 받지 않고 묵묵히 자기 힘으로 일하는 독립적인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빈법 때문에 식량 가격이 오르면서 이 사람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려는 독립정신과 근면함을 약화시켜서 사회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었다고 멜서스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렇게 인위적인 제도가 낳은 참담한 실패를 목격한 멜서스는 이제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눈을 돌립니다. 거대한 자연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바로 대서양 건너편의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그곳은 유럽을 꽉 묶고 있던 인구 억제책들이 거의 사라졌을 때 인류의 번식력이 얼마나 무섭게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보세요.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데 유럽 국가들은 3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북부 식민지들은 고작 25년밖에 안 걸렸어요. 특히 농업에만 집중했던 일부 개척지에서는요, 불과 15년 만에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정말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럽이랑 비교해보면 인구 증가의 잠재력이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걸까요? 멜서스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짚어냅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거의 무한에 가까운 비옥한 땅이었어요. 둘째, 유럽의 낡은 계급 사회보다 훨씬 더 큰 자유와 평등이 보장됐죠. 셋째, 큰아들한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재산을 나눠주도록 장려해서 누구나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넷째, 종교나 국가에 내는 세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해서 번 돈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됐어요. 이 모든 조건들이 합쳐져서 사람들이 가족 부양 걱정 없이 마음껏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멜서스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멜서스는 인구 증가를 무조건 나쁜 거, 재앙으로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용문을 보세요. 그는 오히려 풍부한 자원이라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건 그 사회가 잘 살고 있고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봤습니다. 진짜 문제는 인구 증가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증가가 식량 공급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 생기는 비극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멜서스에게 진짜 중요한 척도는 인구수가 아니라 인구와 자원 사이의 균형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멜서스 이론의 가장 어둡고 어떻게 보면 가장 냉혹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예방적 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꺼내듭니다. 바로 적극적 억제죠. 멜서스는 전염병이나 기근 같은 것들을 그냥 우연히 닥치는 불행이 아니라 인구 원리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로 봤습니다. 멜서스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통계였던 쥐스밀리의 표를 가져옵니다. 이 표에서 정말 놀라운 점을 한번 보세요. 1709년에 엄청난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5년간 태어난 아기 수가 죽은 사람 수를 압도적으로 넘어섭니다. 비율이 무려 180대 100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구 압력이 잠시 해소되자마자 인구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다시 튀어오르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인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인구가 다시 늘어나니까 출생 대 사망 비율은 줄어들고 또다시 전염병이 돌면서 증가세가 꺾이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멜서스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질병이 왜 주기적으로 유행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경제가 좋아져서 식량이 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더 많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죠. 하지만 인구는 식량이나 집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납니다. 결국 사람들은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몰려서 살게 되고 영양 상태도 나빠지겠죠.
바로 이런 조건이 전염병이 퍼지기에 완벽한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든 계절이 과잉 인구를 제거하는 자연의 냉혹한 정리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 멜서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억제책이 다 실패했을 때 자연이 꺼내드는 마지막 카드가 바로 기근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최종적인 힘이고 인구를 세계의 식량 수준과 강제로 맞춰버리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방법이라고 멜서스는 결론 내립니다. 자, 이제 멜서스의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왜 그렇게 이 문제를 시급하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당시 유럽을 휩쓸고 있던 인류는 계속 진보할 것이고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낙관론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멜서스가 논쟁했던 상대가 바로 콩도르세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과학기술과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면 인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믿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에게 인구 과잉 문제는 아주 먼 미래, 인류가 거의 완벽해졌을 때나 걱정할 문제였지 지금 당장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멜서스의 최종 반박이자 그의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는 인구 압력이 무슨 먼 미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운명을 결정해온 임박하고 즉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가난, 불평등, 전쟁, 질병, 우리 인류가 겪는 수많은 고통의 뿌리에는 항상 이 식량에 대한 인구의 압력이 존재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가 이 법칙을 똑바로 보지 않는 한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는 아주 준엄한 경고죠. 멜서스가 제시한 수많은 증거들을 따라 그의 논리를 쭉 따라와 본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그의 분석이 다 사실이라면 우리 인류는 영원히 이 가난과 불행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이 냉혹한 법칙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넘어설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은 200년이 훨씬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묵직한 울림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뼈대를 세웠다면요. 이제부터는 그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멜서스는 인구와 식량이라는 이 거대한 원리가 온갖 제약으로 가득한 구세계 유럽과 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신세계 미국에서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정말 날카로운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멜서스의 날카로운 비판이 당시 사회정책의 심장을 어떻게 겨누었는지, 그리고 그의 논리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세계와 신세계를 넘나드는 아주 극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의 주장이 어떻게 완성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멜서스는요, 시작부터 무슨 거창하고 추상적인 이론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당시 영국의 가장 어두운 현실 속으로 끌고 들어가죠. 바로 최빈곤층의 끔찍한 일상, 그 생생한 관찰로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빈곤은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니다. 이건 인구 압력이라는 거대한 힘이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멜서스는 그냥 가난하다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 바로 신체적인 증거를 직접 들이밉니다. 보세요. 노동자들의 아이들 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키도 못 크고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이거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인구 압력이 낳은 아주 직접적이고 뼈아픈 결과라는 거죠.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한 세대는 제대로 성장할 수조차 없고 이게 결국 사회 전체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멜서스는 바로 이런 현실 관찰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이걸 바로 적극적 억제, 즉 positive check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인구가 식량 수준을 넘어서려고 할 때 사회가 그 초과된 인구를 강제로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줄여나가는 모든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가혹한 노동, 추위와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 아주 비위생적인 환경에 사는 것, 그리고 내 자식에게 제대로 된 음식 하나 주지 못하는 그런 무력감까지 전부 포함되는 거죠. 여기서 멜서스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에요. 비참함이 어떻게 또 다른 비참함을 낳는지 그 끔찍한 순환의 고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열악한 주거 환경은 당연히 질병으로 이어지고 결국 죽음을 불러오겠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어떻고요? 쇠약해질 수밖에 없죠. 멜서스에게 당시 빈곤층 아이들의 높은 사망률이나 발육 부진은 사회 시스템의 오류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구 압력에 대한 자연의 냉혹한 경고 신호, 일종의 피드백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제 멜서스의 주장 중에서 아마 가장 논쟁적이고 또 오늘날까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구빈법에 대한 비판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빈법이라는 건 멜서스가 방금 묘사했던 그 끔찍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멜서스는 당시 지식인들이나 정책가들이 품고 있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아니, 빈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나 막대한 세금을 걷고 있는데 왜 빈곤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지? 바로 이 의문이었죠. 모두가 고개를 갸웃하던 이 현상의 본질을 파헤치려 한 겁니다. 그리고 멜서스가 내놓은 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빈법이라는 제도 자체가 바로 자기가 해결하려 했던 그 빈곤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요. 선한 의도로 시작된 제도가 의도치 않게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정말 통렬한 비판이었죠. 병을 고치려고 쓴 약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멜서스는 구빈법의 근본적인 결함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구빈법이 굶어 죽을 걱정을 덜어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더 일찍 결혼하고 아이도 더 많이 낳도록 부추긴다는 겁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들을 먹여 살릴 식량은 그대로인 거죠. 둘째, 이렇게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라의 한정된 식량이 어디로 가느냐? 열심히 일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몫을 떼어서 구빈원에 있는 의존적인 사람들에게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멜서스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도 제기합니다. 구빈법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바로 독립정신을 갉아먹는다고 봤어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미래를 대비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삶을 개척하기보다는 점점 더 국가의 지원에 기대고 의존하게 만들면서 인간의 존엄성마저 해친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럼 구빈법이 왜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서스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면 그의 주장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모든 식량이 아주 거대한 창고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은 그 자체로 빵이나 쌀이 아니에요. 그저 그 창고에 가서 이만큼 내 몫이요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일종의 증서, 특허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결과는 정말 명확하죠. 정부가 구빈법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즉 특허권을 더 나눠준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저 거대한 창고에 있던 식량의 총량이 갑자기 늘어나나요? 아니죠. 식량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식량을 사려는 돈, 즉 특허권만 많아진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식량 가격이 폭등하겠죠. 결국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행위가 오히려 모든 사람이 식량을 구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심지어 돈을 받은 그 사람마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역설을 낳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 말이죠.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 즉 주머니에 들어오는 동전의 액수인 명목임금은 하루 18펜스로 똑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빈법 때문에 식량 가격이 2배로 뛰어버리면 그 18펜스로 살 수 있는 빵의 양, 즉 실질임금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돈은 똑같이 벌어도 실제로는 훨씬 더 가난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멜서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대서양 건너편의 거대한 실험실, 신대륙 미국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죠. 그곳은 멜서스가 말한 인구에 대한 온갖 억제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억제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의 인구가 2배가 되는데 거의 400년이 걸렸는데 당시 미국 식민지에서는 고작 25년이 걸렸어요. 심지어 개척이 시작되던 서부 지역에서는 15년 만에 인구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약간의 차이 수준이 아니죠. 인구라는 힘이 억제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비교야말로 멜서스 사례 연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좁은 땅에 인구가 빽빽하게 들어차 온갖 제약이 가득한 성숙한 사회, 영국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광활한 대지와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새로운 사회, 미국이 있습니다. 멜서스는 이 두 세계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다른 모든 조건을 통제하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변수, 바로 생존 수단, 즉 식량을 생산할 땅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미국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전례 없는 인구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이제 멜서스가 분석한 미국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멜서스는 당시 미국이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비옥한 땅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죠. 유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됐고요. 재산을 큰아들 혼자 물려받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나눠주도록 장려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세금 부담도 거의 없었죠. 한마디로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일해서 번영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가 거의 다 제거된 인구 성장을 위한 완벽한 실험실이었던 셈입니다. 멜서스에게 미국의 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곧 그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행복과 번영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왜냐고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구 증가를 늦추는 것은 오직 비참함과 악덕뿐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인구가 이렇게나 빨리 늘어난다는 건 그 사회에 비참함과 악덕이 거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멜서스는 이 원리가 미국이라는 특별한 공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다른 역사적 사례들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끔찍한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플랑드르나 런던 대역병으로 인구의 상당수가 사라졌던 런던 같은 곳들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원래 인구를 회복하는 걸 보세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인구라는 것은 비참함이라는 억압이 아주 잠시라도 풀리는 순간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엄청나게 강력한 탄력성, 내재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은 우리를 아주 심오하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과연 한 국가의 행복을 구성하는 진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멜서스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 중 하나입니다. 한 사회의 행복은 그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아놨는지 그 정적인 수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그 역동적인 과정, 즉 개선의 속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미 부유하지만 성장이 멈춘 사회보다 지금은 좀 가난하더라도 매년 식량 생산이 늘고 생활 수준이 나아지는 사회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는 열심히 일하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거대한 역설에 부딪힙니다. 인구 증가에 대한 억제책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국 인구가 식량을 초과하면서 나타나는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기근이라는 궁극적인 억제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향한 인류의 질주가 결국 거대한 재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말일까요? 이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탐구하게 될 멜서스 주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머스 멜서스의 책 인구론. 그가 펼쳐온 냉혹한 논리의 최종 단계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 그 피할 수 없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가 꿈꾸는 완벽한 사회, 즉 유토피아는 불가능하다는 선언이죠. 이번 시간에는 왜 그가 그런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논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정말 선한 의도, 좋은 마음에서 출발한 정책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깊은 비참함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멜서스가 던지는 가장 도발적이고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역설이기도 하죠. 자, 멜서스는 이제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당대 영국 사회의 가장 아픈 곳, 바로 빈곤이라는 환부를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멜서스는 인구 증가를 막는 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적극적 억제라는 건데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좋아 보이죠? 적극적이라니. 하지만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개념이에요. 전혀 긍정적인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연이 구사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입니다. 기근이나 끔찍한 질병 아니면 전쟁처럼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 이미 너무 불안한 인구를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멜서스에게 이런 현상은 그저 안타까운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감상에 젖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이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생존 경쟁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제한된 식량이라는 현실 앞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가난한 아이들이 어떻게 희생되는지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요? 당시 영국에는 구빈법이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멜서스는 당대 사회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정말이지 가장 논쟁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한 그 법이 오히려 가난을 더 키우고 영원히 지속시킨다고 말이죠. 멜서스는 자신의 주장을 아주 간단한 사고 실험으로 증명합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죠. 1단계, 부자들이 마음을 곱게 써서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을 엄청나게 올려줬다고 칩시다. 그럼 2단계,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그 돈으로 고기를 사 먹으려고 하겠죠? 식량 수요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3단계, 어제랑 오늘 갑자기 소나 돼지가 늘어날 일은 없잖아요. 식량 공급량은 그대로입니다. 결과는 뻔하죠. 고깃값만 천정무지로 치솟는 겁니다. 결국 4단계와 5단계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더 비싼 값에 똑같은 양의 식량을 나눠 갖게 될 뿐 실질적인 삶은 단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멜서스가 본 구빈법의 역설입니다. 원래 인간 사회에는 자연스러운 억제 장치가 있어요. 내가 과연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게 되죠. 그런데 구빈법이 굶어 죽지는 않게 해주겠다고 보장해주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겁니다. 결국 식량은 그대로인데 부양할 인구만 늘어나게 되고 이건 사회 전체의 빈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심지어 구빈법의 혜택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목까지 빼앗아가는 셈이 되고요. 이 문장은 멜서스의 생각을 정말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좀 냉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그는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사람들을 부지런히 일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자극제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복지제도로 이 자극을 없애버리면 결국 모두가 나태해지고 다 함께 가난해지는 길로 갈 뿐이라는 주장인 거죠. 놀랍게도 오늘날의 복지 논쟁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낡고 빽빽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유럽의 현실을 들여다봤잖아요. 멜서스는 이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해줄 완벽한 대조군, 완벽한 실험실을 발견하죠. 바로 대서양 건너편 광활한 기회의 땅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던 거대한 자연 실험이었습니다. 유럽과 신대륙 아메리카의 상황은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땅 한 떼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걸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메리카는 어땠나요? 땅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오히려 일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즉, 유럽 사회를 억누르고 있던 인구 증가의 억제 장치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환경이었던 겁니다.
빈곤과 굶주림이라는 족쇄가 풀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구는 그동안 억눌려 왔던 폭발적인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멜서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인구 폭발이었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북부 식민지 전체에서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2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인구가 2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속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뉴저지 같은 곳에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져서 22년으로 단축되었고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오직 농업에만 집중했던 후방 개척지, 그러니까 서부 개척지 같은 곳에서는 무려 15년 만에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무런 억제책이 없을 때 인류가 보여주는 본연의 번식력이었던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멜서스는 신대륙의 풍요가 무슨 마법의 샘물처럼 영원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저수지가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지금은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신나게 퍼다 쓰지만 인구가 늘수록 물을 퍼내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그 저수지는 언젠가 반드시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도대체 뭐가 진짜 잘 사는 나라, 번영하는 나라일까요? 그냥 인구 숫자만 많으면 장땡일까요? 멜서스는 구세계와 신세계의 이 극적인 비교를 통해 번영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습니다. 이것도 참 흥미로운 관찰이에요. 흑사병 같은 끔찍한 재앙이 휩쓸고 지나가면 사회는 완전히 파괴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가 마치 꾹 눌렸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무서운 속도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재앙 때문에 인구가 확 줄어들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토지와 자원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마치 신대륙과 같은 환경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셈이죠. 멜서스는 이걸 그냥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실제 프로이센 왕국의 통계로 증명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숫자가 좀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1709년에서 10년 사이에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그 직후 5년을 보세요. 출생대 사망 비율이 180대 100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치 자연이 텅 빈 공간에 그냥 두지 않으려는 듯 인구는 주어진 자원의 한계까지 무섭게 돌진한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인류의 회복력이 이렇게나 좋다면 진작에 온 지구를 뒤덮고도 남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항상 인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또다시 질병과 기근에 시달리는 역사를 반복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끝없는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멜서스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소름 돋게 간단합니다. 전염병이요? 그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초하는 거라는 거죠. 인구가 식량보다 더 빨리 늘어나면 사람들은 당연히 더 좁고 더 비위생적인 환경에 몰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질병이 번성하기 위한 완벽한 배양 접시를 만들어주는 셈이고 결국 전염병이 돌아서 다시 인구를 줄이는 건 필연적인 수순이라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멜서스가 내린 최종 결론,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번영의 척도는 인구의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구를 건강하게 부양할 수 있는 식량과 자원, 즉 생활 수단이 늘어나는 것, 그것만이 한 나라가 실질적이고 영구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라는 거죠. 멜서스가 묘사하는 자연의 시스템은 정말 무섭습니다. 인구를 줄이는 방법에도 순서와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나 인간의 악덕 같은 것들이 인구를 줄이는 1차 저지선, 즉 선발대라면 만약 그들의 힘으로도 부족할 때 그때 최후의 보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기근이죠. 기근은 단 한 번의 강력한 타격으로 인구를 식량 수준에 정확히 맞춰버리는 자연의 가장 확실하고 끔찍한 카드인 셈입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의 관찰과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이론을 완벽하게 구축한 멜서스는 이제 이 이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마지막 상대를 향해 갑니다. 바로 인간의 이성과 진보를 통해 이 땅에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당대의 계몽주의 사상가들, 유토피아를 꿈꾸던 철학자들이었죠. 놀랍게도 인간의 무한한 진보를 믿었던 콩도르세 같은 낙관주의자도 인구 과잉의 위험을 아예 몰랐던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인구가 식량보다 많아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라고 어렴풋이 생각은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게 아주 먼 미래, 수천 년 뒤에나 닥칠 일이라서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콩도르세가 그렸던 미래 사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인들은 연금으로 편안하게 살고 갑자기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젊은이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본을 지원해주고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포괄적인 복지국가와 아주 유사한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꿈꿨던 겁니다. 하지만 멜서스는 이 아름다운 청사진을 보고 고개를 젓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이죠. 바로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빈곤에 대한 공포, 즉 필요라는 강력한 채찍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인구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겁니다. 멜서스에게 그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즉시 닥쳐올 임박하고 즉각적인 재앙이었던 거죠. 결국 이 지점에서 멜서스의 최종 결론이 드러납니다. 그에게 인구 원리는 단순한 경제 이론이나 사회 이론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한 의지나 완벽한 제도로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우리가 유토피아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하고 냉혹한 자연의 벽, 바로 필요성이라는 위대한 법칙 그 자체였던 겁니다. 멜서스가 200여 년 전에 던졌던 이 질문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인구와 자원 사이의 이 영원한 줄다리기, 비참함과 악덕이라는 이 끔찍한 억제책들이 과연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인류의 숙명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지성과 기술이 이 거대한 자연의 벽을 넘어설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인구론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을 이 책을 덮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기고 있습니다.